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그 주말 딸은 나를 산속에 두고 떠났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이틀을 버텼고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는 물건 하나를 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버림이 아닌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식탁 너머로 흘러왔다. 평소와 달랐다. 낮고 차갑고 지나치게 가라앉은 톤이었다. 엄마,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아침에 끓여둔 국이 벌써 식어버린 걸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말을 꺼내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다진 얼굴이었다. 뭘 말하겠다는 거니? 딸은 짧게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회사에서 자꾸 눈치 보여. 엄마 병원 가실 때마다 조퇴하고 지각하고. 딸의 목소리에는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도 이제 말을 안 해. 근데 나는 알아. 불편해하는 거.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아이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짐. 그 단어를 딸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한숨 속에서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남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 남편은 딸이 3살 때 떠났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장례식장에서 울던 사람들은 일주일이 지나자 일상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나와 어린 딸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는 삶이 시작된 건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좌판을 펼쳤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조금씩 휘어갔다. 다른 상인들은 가끔 물었다. 혼자 키우기 힘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가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줄 수 있다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합격증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이가 원할 때만 전화를 받았고 아이가 바쁘다고 하면 먼저 끊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아이의 새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딸이 시집간 뒤로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명절에도 먼저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만 받으면 됐다. 내가 작아질수록 아이의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건 힘들다는 말이었다. 나 때문에. 딸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나이 드신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나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딸은 그 말들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도 없었다. 사실 내가 늙었다는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최근 몇 달 사이 병원에 몇 번 다녀왔다. 혈압약을 받으러, 무릎 주사를 맞으러. 그때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요 하고 받았다. 그 한숨 소리가 이미 신호였던 걸까?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출근 준비해야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는 식은 국과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이를 키우느라 포기한 것들, 내 젊음을 갈아 넣은 그 모든 새벽들이 이제는 부담이라는 단어로 정리되어 버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짐이 되었을까? 아이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보기 시작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다. 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내가 지금 이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멈춰섰다. 과연 이 밥을 차려놓으면 딸이 고맙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침에는 잘 다녀와라는 말 한마디, 저녁에는 밥 먹었니라는 질문 하나. 딸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방에서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다. 응, 그냥 좀 더 버텨봐야지 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 그 말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어디? 공기 좋은데. 엄마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이도 미안했던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려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딸은 짧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공기 좋은 곳이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주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 될 줄은. 주말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왔다. 딸이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짐을 챙겨놓은 상태였다. 여벌 옷 한 벌, 약 몇 알, 그게 전부였다. 엄마, 그렇게 많이 안 챙겨도 돼. 하루 이틀이잖아. 딸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줄였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어딘가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뀌었다.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다. 그리고 어느새 산길로 접어들었다. 어디까지 가는 거니? 내가 물었을 때 딸은 시선을 앞으로 둔 채 대답했다. 좀 더 가야 돼. 진짜 공기 좋은데. 그 말투가 평소보다 짧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계속 올라갔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시작되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주변은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었다. 그저 나무와 바위만이 끝없이 이어졌다. 여기 민박이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 멈췄다. 앞에는 낡은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민박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어 보였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여기야. 딸이 차에서 내렸다. 나도 천천히 내렸다. 주변은 조용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소리를 냈다. 사람은 어디 있어? 내가 물었을 때 딸은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다. 주인은 한 달 전쯤 나갔대. 그래서 조용한 거야. 문이 열렸다. 안은 밖보다 더 어두웠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딸은 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방 하나가 있었다. 이불은 낡았지만 깔려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산을 향해 나 있었다. 여기서 쉬다가. 공기 좋잖아. 딸이 짐을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물은? 저기 부엌에 있을 거야. 전기는? 있을 거야.
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보더니 전화를 받는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낡은 이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산만 보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와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왜 이곳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응, 지금 데려다 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데려다 놨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딸은 여전히 전화 중이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아무도 안 와. 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을 마친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딸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이불에 앉았다. 엄마,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깐만 여기 있어. 나 볼 일 있어서 내려갔다 올게. 언제 와? 내가 물었을 때 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녁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딸은 돌아서서 나갔다. 신발 신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차 시동 거는 소리.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딸의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녁쯤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없었다. 부엌으로 가봤다. 물은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냄새만 났다. 전기 스위치를 눌러봤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곳은 쉬러 온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를 내려놓기 위해 선택된 장소였다. 딸이 말했던 공기 좋은 곳은 사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산 그림자가 길어지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추위가 서서히 올라왔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혼자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첫날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해가 완전히 지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던 산의 윤곽마저 사라졌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다. 추위가 발끝부터 올라왔다. 난방은 물론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배터리는 50%였다. 나는 서둘러 화면을 껐다. 이 불빛마저 꺼지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았다. 밤은 길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씩 귀에 들어왔다.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 어딘가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내 손을 꼭 잡고 울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웃던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조용히 고개 숙이던 얼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가 편히 잠들어 있을까? 아니면 혹시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함 따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느꼈다면 애초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밤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보며 새벽이 왔다는 걸 알았다. 몸이 뻣뻣했다. 밤새 움직이지 못한 탓에 팔다리가 저리고 아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다시 틀어봤지만 여전히 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방을 뒤졌다. 물 한 병 정도는 챙겨왔을 거라 생각했지만 없었다. 입술이 갈라지는 게 느껴졌다. 혀로 적셔봤지만 입안은 더 말라갔다. 창밖을 봤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다.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끝은 이렇게 오는 건가?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눈물을 만들 수분조차 몸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일 힘이 없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입안에서는 쓴맛이 났다.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잠깐만 여기 있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잠깐만. 하지만 잠깐은 이미 하루가 지났고 이제 이틀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살아있는데 이미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딸에게, 세상에게,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저 사라져야 할 사람. 의식이 점점 멀어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돌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나는 눈을 떴다.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가까워졌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사람 계세요? 나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들어 벽을 쳤다. 톡.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났다. 문밖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 그는 나를 보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으로 가득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알아들었다. 잠깐만요. 그는 급히 배낭을 내려놓고 물병을 꺼냈다. 내 입에 물병을 대주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먹이며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나는 몇 모금을 더 마셨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때 그의 목에서 흔들리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작고 오래된 목걸이.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걸이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남자는 내게 물을 더 먹이고 천천히 나를 일으켰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사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게 더 급했다. 나는 다시 그의 목을 바라봤다. 목걸이. 작고 낡은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목걸이. 그 목걸이. 내 말에 남자는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목걸이를 만지며 잠시 망설이듯 나를 바라봤다. 이게 왜요? 어디서 났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제 아내 겁니다. 그 순간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수십 년 전, 딸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어느 날 딸이 친구 하나를 데려왔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불안한 아이였다. 엄마, 이 친구 집이 좀 어려워. 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뭐가 필요하니? 내가 물었을 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다. 딸이 대신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병원비도 못 내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하나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 기념일에 준 것.
별로 비싸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유일하게 남은 추억이었다. 나는 그걸 들고 나와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안 돼요. 이렇게 귀한 걸 귀하지 않아. 그리고 필요할 때 팔아도 돼. 나는 아이의 손에 목걸이를 쥐어줬다. 힘들 때는 이걸 봐. 그럼 누군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아이는 몇 번 우리 집에 왔다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딸에게 물었더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대라고만 했다. 나는 그 아이를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다. 내 삶도 버겁고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목걸이가 내 앞에 있었다. 당신 아내가 누구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배낭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중년이 된 여인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그때 그 아이였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 목걸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들었습니다. 남자는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내가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 때 한 분이 이걸 주셨다고. 그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목걸이를 팔지 않은 건 그분을 잊고 싶지 않아서래요.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그런데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계신 겁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다. 딸이 데려다 줬어요. 딸이요?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지금 병원 가셔야 합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약초 캐러산에 왔다가 우연히 이 건물을 봤습니다.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제 차가 저 아래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남자는 내 팔을 잡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낡은 민박에서 벗어났다.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낡고 버려진 건물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보낸 이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 내 딸이 나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는 사실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남자는 나를 천천히 산 아래로 데려갔다. 그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는 걸까? 내가 수십 년 전 건넨 작은 목걸이 하나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내가 잊고 있던 걸 다시 일깨워 주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다. 탈수와 저체온증.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그 남자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 건물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병실 문이 열렸다. 그 남자와 한 여인이 들어왔다. 여인은 예전 그 아이였다. 중년이 된 하지만 여전히 눈빛이 따뜻한 그 아이. 어르신, 여인은 내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발요. 여인이 말했다. 집이 넓진 않지만 어르신 계실 방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내게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딸조차 나를 떠나보내려 했는데 폐를 끼칠 텐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폐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 아내를 살려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퇴원하는 날 나는 그 부부의 차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집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창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편히 쉬세요. 여인이 말하며 문을 닫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처음에는 기다렸다. 혹시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딸은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 부부는 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인은 가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내가 건넨 작은 선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변호사를 불러.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평생 모은 돈과 작은 집 한 채. 변호사가 물었다. 상속자는 따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노인 쉼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곳. 여기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제대로 정리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여인이 차를 들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끝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준 사람,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 필요하다고 말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의 삶이 있었을 것이다. 나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내 나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누구에게 내 마지막을 맡길 것인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지만 마음은 밝았다. 여인이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가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여인이 내 팔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 손을 느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같이 먹어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들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노인 쉼터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 먼저 알아봤다. 저 사람. 창밖을 보던 여인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딸이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딸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여인이 나를 바라봤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괜찮아. 만나볼게. 여인은 문을 열었다. 딸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다. 딸은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엄마, 나 미안해. 그 말과 함께 딸은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매일 밤 악몽을 꿔. 엄마가 그곳에서 혼자.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유산 얘기 그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가 날 완전히 버린 거구나 그제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건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딸은 고개를 떨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나도 알아. 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 딸은 눈물을 닦았다. 그냥 엄마가 살아계신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나는 딸을 오래 바라봤다. 야윈 얼굴, 울먹이는 눈, 떨리는 손. 여전히 내 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보살펴야 할 딸은 아니었다. 일어나. 내가 말했다. 딸은 천천히 일어섰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말에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아. 나는 계속 말했다. 너도 네 삶이 있었겠지. 나를 감당할 수 없었겠지.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변명이야. 난 그냥. 됐어. 나는 말을 끊었다. 이제 됐어. 너도 나도 각자 살자.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넌 네 인생을 살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여기서 이 사람들과. 나는 여인을 바라봤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딸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문이 닫혔다. 여인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창밖으로 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용서는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용서라는 걸. 다시 만나지 않는 것도 서로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저녁 준비 도와줄까? 여인이 환하게 웃었다. 네, 같이 해요.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며 오늘을 살기로 했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함께 살기로 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너무 늦지 않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 감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을 모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달빛처럼 조용히 전해지는 인생 이야기. 달빛이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